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후 하지 않으면 가산세 규정이 있으니까요. 꼭 신경 써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쓰디 쓴 세금 문제를 달콤하게 풀어드립니다. 달고나 세금 임원저에게사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과 관련해서 가장 질문도 많이 발생하고 또 가장 이슈도 많이 발생하는 게 바로 증여와 차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차용에 대한 연간 이자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라면 무이자로 약정을 하더라도 이자 부분에 대한 증여 이슈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 없이 원금만 주기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권장드렸습니다. 하지만 차용 원금이 2억 1,700만 원을 넘어가면서 연간 이자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 된다면 관련 증여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 금액이라도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이자를 지급받는 대주의 입장에서는 소득세법상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이 이자에 대한 소득세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이자 소득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는 이자를 지급하면 이자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원천징수를 정확하게 이행한 경우입니다. 소득세법 제127조에서는 이자를 지급하는 지급자가 이자를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때 비영업대금 이익의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세 25% 그리고 지방소득세 2.5%로 합계 27.5%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해 차에 이자를 100만 원 지급했다면 27만 5천 원을 제하고 72만 5천 원을 실제로 소득자에게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한 세액 27만 5천 원은 이자를 지급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후 신고 납부 의무를 제때 하지 않으면 가산세 규정이 있으니까요. 꼭 신경 써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국세 25만 원에 대한 신고 납부는 홈택스를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지방세인 2만 5천 원에 대해서는 미택스 또는 이택스를 통하여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신고 납부에 대한 방법론은 나중에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하고 이자를 수취한 사람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 경우는 해당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수취한 사람의 금융소득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간 합산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즉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에 미달한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는 종료됩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별도의 납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원천징수를 별도로 하지 않고 이자 금액 전체를 대주에게 지급한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징수가 별도로 되지 않았다면 이자를 지급받은 이자 소득자는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신고 시점은 바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다음 해 5월 달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이자를 지급받았다면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지급받은 모든 이자 소득의 합계를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납세 절차를 수행해야 되는데요.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수행해야 합니다.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의 과세 대상 소득을 총 8가지로 구분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금융소득은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원천징수를 한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융소득과 원천징수한 금융소득 중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합계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된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종합소득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다시 산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은 원천징수 세율과 6에서 45%의 세율을 적용했을 때 산출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세율이 결정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사례에 대해서는 내용이 길어지므로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차용 후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의 지급자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징수를 수행했고 이자를 소득을 인식하는 사람이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에 미달한다면 원천징수로 모든 납세 절차는 종료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자를 수령하는 사람의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차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금융소득 전액에 대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 처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의 수를 구분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 생각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숙면과 꿀잠을 책임지는 달고나 세금 임원재 회계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